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구두 한 켤레 정성껏 고치며 살아온 70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딸 하나 대학까지 보냈지만 정작 그 딸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태수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세가 된 태수라고 합니다. 불광시장 입구에서 40년간 구두 수선점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세상을 떠난 5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딸 부부가 아직 자고 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은동 연립주택 골목에 새벽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냄새만으로도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딸 미정이와 사위 상민이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습니다. 간단히 토스트나 우유로 때우곤 합니다. 그래도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도 3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리는 작게 줄여야 합니다. 아직 자고 있는 딸 부부가 깰까 봐서입니다. 7시가 넘어서야 미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커피 있어요? 딸의 첫마디였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아침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아침 차려놓았는데 좀이라도 먹지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오빠도 바빠서요. 딸은 커피컵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사위도 똑같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출근 준비에 바빴습니다. 저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3인분 중 2인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 제가 다 먹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진 그림자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또 시댁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상민이의 어머니가 보낸 건강식품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옵니다. 미정이가 기뻐하며 택배를 뜯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또 보내셨네요. 사위도 나와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둘은 반찬 하나하나를 꺼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딸에게 이것저것 챙겨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제가 마련했습니다. 40년간 구두를 고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불광시장으로 향했습니다. 40년간 운영한 구두 수선점이 있는 곳입니다. 시장 입구 모퉁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자리에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단골 손님 윤 사장님이 구두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태수 씨 오셨어요? 네, 사장님. 오늘도 구두 가져오셨어요? 그럼요. 태수 씨가 고쳐야 제대로 되지 40년 단골이십니다. 구두를 받아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껏 신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밑창이 많이 닳았고 실밥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구두를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증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의지해 온 손입니다. 이 손으로 구두를 고쳤고 이 손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딸 부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얘기할 것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주에 제 네일샵 확장 개업식이 있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미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희동 신축 상가 2층으로 확장 이전했어요. 정말 큰 결심이었는데 드디어 오픈하게 됐어요. 고생 많았겠구나. 그런데 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이 있는데요. 개업식에 아빠는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랑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아빠까지 오시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알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중졸 출신의 평생 구두 수선공으로 살았던 아버지, 대학 나온 시댁 식구들과 고급스러운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 민망한 존재.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이해하시죠? 다음에 따로 축하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감사해요, 아빠. 미정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홍은동 골목에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불빛이지만 그날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구두를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손재주 하나로 딸을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이 손으로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은 저를 부끄러워합니다. 무언가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손이 완전히 못 쓰게 되기 전에, 딸이 진짜 어른이 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결심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단골 손님 윤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저녁 시간에 가게로 오셨습니다. 40년 단골이자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사장님, 가게를 넘기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사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태수 씨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윤 사장님은 가게 권리금과 공구값을 후하게 쳐주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태수 씨, 40년 세월의 값입니다. 받으세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꼭 붙잡았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정이의 네일샵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연희동 신축 상가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2층 네일샵 임대료를 1년치 선지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를 미리 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의가 어떻게 되시죠? 제 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정아, 네일샵 사장님 아버님이시군요. 건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통장을 꺼내며 글을 이어갔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제가 받은 가게 권리금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입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님이 참 복이 많으시네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1200만 원. 40년의 무게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날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던 시간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명절도 쉬지 않고 일했던 기억들. 모든 것이 이 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창천동으로 향했습니다. 쪽방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부터 알아본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덕방 주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여기 시설이 좀 낙후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홍은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이와 상민이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게 일로 바빴던 모양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일어섰습니다. 미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왜요, 아빠? 아빠는 이제 이 집을 나갈 거다. 미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내 가게 임대료 1년치는 미리 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요? 무슨 돈으로요? 가게를 정리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40년 하신 가게를요? 이제 손이 떨려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가게를 넘기고 그 돈으로 내 임대료를 냈다. 미정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아빠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미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다. 아빠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안다. 내 개업식에도 못 갔잖니? 그건 괜찮다. 아빠도 이해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였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남기고 떠나는 것. 다음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미정이와 상민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25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천동으로 갔습니다.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예전 집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태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미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아, 아빠는 이제 너희 집을 나갔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아빠를 찾지도 마라. 아빠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0통, 20통, 30통. 저는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태수는 그날 하루를 혼자 보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쪽방촌 골목에는 저 같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무게를 등에 지고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40년 구두.
수선공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이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왔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아빠,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광시장에 갔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윤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어가고 있으니까. 태수는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천동 주민센터 경로당에 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최근에 이사 왔습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홍은동이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시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떨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젓가락질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단추를 끼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2주 만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가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태수는 어느 날 미정이를 우연히 봤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불광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미정이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제 가게가 있던 자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께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태수는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이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행방을 수소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이의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왔습니다. 문자도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딸이 혼자 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 박순자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해해요. 자식이 철들려면 때론 혼자 넘어지게 내버려 둬야죠. 제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태수는 박순자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딸에게 내 맘을 전할 수 있으면 미정이에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떠났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또 반찬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딸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니? 윤 사장님께서 결국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를 꼭 만나야 한다고 했더니 미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세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을 둘러보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여기서 사셨어요? 응.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좁고. 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아빠는 괜찮다.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했어, 아빠. 미정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 후에 미정이가 진정했습니다.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 만든 거예요. 된장찌개랑 김치, 멸치볶음이요. 맛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 먹어보자.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김치 간도 딱 적당했습니다. 맛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는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미정이가 근황을 얘기했습니다. 네일샵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연희동 임대료가 부담이 커서 결국 홍은동 작은 가게로 다시 옮겼다고 했습니다. 직원도 줄이고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빠처럼 하고 있어요.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고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같이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미정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딸이 건넨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뭐니?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에요. 저는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져라. 아빠,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저한테 40년을 주셨잖아요. 이건 정말 작은 보답이에요. 태수는 딸의 간곡함에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며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야말로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떠나셨을 때는 원망했어요. 왜 그러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빠가 절 사랑하셨다는 거.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아, 사실 아빠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네, 파킨슨병이야. 손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나중에는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어질 거야.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직은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미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발요. 저희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아침도 차려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잘 모실게요. 미정아. 아빠가 40년 동안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모실 차례예요. 제발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보게. 알겠어요, 아빠.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미정이는 고시원을 나가며 여러 번 뒤돌아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물론이죠. 따님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따님 품으로. 따님도 이제 아버님을 모실 준비가 됐어요. 그럴까요? 네. 저는 확신해요. 가세요. 태수씨, 이제 행복하실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상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구두 수선공이라는 직업을 무시했고 장인어른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한 분야에서 40년을 버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태수는 사위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저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장인어른을 정말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상민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마. 미정이와 상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빠? 응.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든지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빠가 한다. 너무 챙겨주려고 하지 마라. 알겠어요, 아빠.
그날부터 저는 다시 홍은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미정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상민이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세 명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딸과 사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미정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상민이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미정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3박 4일로 강릉 다녀오려고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괜찮겠니? 물론이죠. 아빠랑 함께 가고 싶어요. 상민이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시면 돼요. 태수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습니다. 미정이가 한쪽 팔을 잡아주고 상민이가 다른 쪽을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3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아빠랑 함께여서 정말 좋아요. 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 마지막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슬펐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습니다. 딸이 진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40년 구두 수선공 인생을 통째로 건넨 보람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에게 전하는 말을 적었습니다. 미정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집을 떠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너무 사랑해서였어.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랐어. 그리고 너는 해냈어.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태수는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적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손은 점점 더 떨리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 바라던 삶입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광시장 구두 수선공. 이제는 행복한 아버지 태수.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미정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가 퇴근하며 문을 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태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 구두 수선공 인생을 통째로 딸에게 건네고 떠났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진짜 어른이 된 딸. 때로는 떠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태수 씨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수 씨와 미정 씨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